12강 하천지형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지형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하천지형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 그랜드 캐년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 이 하천이 지금 융기하는 과정에서 쭉쭉쭉 하방 침식을 해 내려가서 만들어 놓은 굴삭 공유 하천, 가미 공유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말 완벽한 그 가미 공유 하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하천은 없지만은 이제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넣어 봤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또 나름대로 그 지형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천 지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일단 우리 하천 지형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갈게요. 제가 조금 지금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약간의 그림이 어, 잘 그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골짜기를 제가 그렸고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의 하폭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폭. 이 하천 자체의 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 하천이 콸콸콸 흐르고 있는 이 하천의 폭을 하천의 폭이라고 해서 네, 하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천의 바닥. 이 하천이 흐르고 있는 이 바닥 부분 있죠? 요렇게 요 라인.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이 라인 쭉 요 라인을 우리가 하천의 바닥 상자를 써 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상. 그다음에 하곡이 뭐냐? 하곡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 이 골짜기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전체를 우리가 하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심은 뭘까요? 수심? 수심은 뭐 쉽죠, 친구들. 이 하천의 이 높이, 깊이, 네, 깊이를 우리가 수심, 하천의 물의 수심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마지막 유량은 뭘까요? 유량. 유량은 이 하천에 콸콸콸 흐르고 있는 이 전체 물의 양, 네, 이 전체 물의 양을 우리가 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폭, 하상, 하곡, 수심, 유량 이 단어들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분수계를 정리해 볼 텐데 분수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띵띵띵 제가 산을 그리고 있고요. 제가 마우스로 이 정도 그릴 수 있네요. 이렇게 산을 그릴 수 있겠고 보시면 친구들 비가 왔을 때 비가 또르륵 왔다고 해요. 비가 또르륵 떨어졌을 때 이게 산의 정상부에 비가 떨어졌어요. 빗물이. 그러면 이 빗물 어디로 흘러갈까요? 얘는 또르륵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또르륵 옆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빗물이 뚝 떨어졌을 때 양쪽으로 분수가 되는 물이 나누어지는 경계, 물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분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계 뭐예요? 지금 여기 산 정상부예요. 산 능선을 우리가 분수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수계를 쭉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산 정상부를 쭉 이어서 이게 분수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분수계는 요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럼 유역분지는 뭐냐? 유역분지. 제가 형광펜으로 좀 그려볼게요. 유역분지라고 하면 하천이 어떻게 될까? 지금 하천이 이 분수계에서 나누어진 하천들이 있죠. 그래서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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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진 하천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물길을 이룰 겁니다. 이 물길이 뭐예요? 하천이 되겠죠. 하천. 그래서 이렇게 또르륵 또르륵 만난 물길을 이뤄서 결국에는 큰 하천이 되어서 본류로 지류들이 본류로 합쳐져서 큰 하천이 돼서 흘러나갈 텐데 유역 분지는 뭐냐? 유역 분지는 바로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는 요 분지 전체. 그래서 하천이 흐르고 있는 이 분지 전체를 우리가 유역 분지라고 합니다. 유역 분지는 요 개념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무슨 개념인지는 친구들 알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지금 분수계 보일까요? 지금 분수계. 분수계는 요 라인, 그쵸? 요렇게 산의 능선부 제일 높은 부분들을 이어서 요게 바로 분수계입니다. 분수계는 요렇게 능선들이 다 분수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능선에서 나누어진 이렇게 분수가 된 나누어진 물들은 또르륵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의 물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에 형성된 하계망이라고 해서 하천의 그 시스템 하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계망을 이루게 되겠고요. 유역분지는 뭐냐? 바로 이 하천이 흐르고 있는 전체 유역분지, 흐르고 있는 전체 구역을 유역분지라고 합니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유역분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역분지는 분수계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겠죠, 친구들. 여기서도 역시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분수기는 어떻게 돼요? 분수계, 요 라인이 분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점선 라인이 다 분수기가 될 테고, 그러면 지금 하천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유역 분지는 요 전체가 유역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분수계의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들. 지금 가는 하천 상류의 그런 하천 상류가 되겠고요. 하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하천의 하류가 되겠죠. 그럼 가의 하천은 어느 정도까지냐? 가는 요만큼이 지금 가해 하천이 되겠죠. 하천 상류는 훨씬 짧고 더 작은 하천을 얘기하겠고요. 반대로 하천의 하류에 있는 하천들은 뭘 의미하냐? 바로 요 전체 본류를 다 의미합니다. 나의 하천은 요 전체가 다 나의 하천이 되겠죠. 그러면 가의 유역 분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의 유역 분지는 지금 그쵸 상류의 유역 분지는 요만큼이 될 텐데 나의 유역 분지는 어때요?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하천 하류로 내려갈수록 유역 분지는 어떻게 돼? 점점 커지고 하천 상류에 비해서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길이
폭, 그리고 유량 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천의 유역 분지도 넓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하천은 여기 상류의 하천, B 하천은 여기 전체 하천을 의미하니까 훨씬 유역 분지가 크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개념 가볼게요. 두 번째 개념은 역시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천 하상계수를 얘기합니다. 하상계수. 네, 우리나라는 하상계수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봄철에는 물이 거의 없어. 하천에 물이 그쵸? 찔끔 있는데 여름철 돼서 여름철에 막 뭐야 장마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불어나죠? 막 불어나고 심지어는 이 하곡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물이 많이 넘치게 돼요. 왜?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강수량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상계수가 되게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면 좋냐? 여기서 최소유량, 가장 적을 때, 1년 중에 가장 물이 적을 때에 비해서 최대유량, 가장 물이 많을 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 정말 크거든요. 하상계수 거의 26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소 유량에 대비해서 최대 유량이 260배가 되는 거지. 정말 크죠. 그래서 하나의 하곡이 사실은 최대 유량일 때는 거의 넘쳐 흐를 정도로 굉장히 이 하산 계수가 크다는 특징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하천 상류 하류 구분인데요. 상류 하류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천 상류는 졸졸졸졸 흐르는 네, 이런 계곡물이 되겠고요. 계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 하류에 지금 가져온 그림 뭐예요? 이게 한강이죠, 한강. 한 리버. 네. 한강의 기적 하는 한강인데 한강은 정말 정말 큰 강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상류에 이 작은 지류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서 하류가 된 큰 강입니다. 그래서 본류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이 폭도 어때요? 폭도 지금 굉장히 크죠. 수심도 장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한강 뭐 이제 수영해서 헤엄치기 뭐 이런 거 이제 넘어가기, 강북에서 강남 가기 뭐 이런 거 이제 봤을 텐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류 하류는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친구들 바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강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정말 큽니다. 네. 요렇게 네. 보일 정도로 정말 하천 한강을 지나가는 지하철 타면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갑니다. 정말 큰 강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천 상류는 일단 하천의 수는 어때? 개수는 많아요. 왜 작은 지류 하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하류는 어때요? 한 강 하나밖에 없죠. 적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하천의 길이는 어때요? 상류는 짧은 대신에 하류는 굉장히 긴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유역분지 면적도 어때요? 하천 상류는 좁은데 하천 하류는 넓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천의 폭은 어때요? 상류는 좁은 대신에 하천 하류는 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 경사는 아까 봤죠? 계곡이니까 콸콸콸 급경사가 되겠고요. 하천 하류의 한강은 어때요? 경사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경사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완경사라는 사실. 그다음 평균 유량은 어때요? 하천 상류는 적은 대신에 하류는 굉장히 많죠. 우리 한강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요거는 지금 중요합니다, 친구들. 퇴적물 크기 이거 무슨 말이냐? 하천 상류에는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계곡에 있는 이 바위의 크기는 어때? 크죠? 이 퇴적물의 크기가 훨씬 커요. 근데 얘가 콸콸콸 하천에 따라서 지나오면서 하천 하류, 한강에 있는 물의 크기, 한강에 있는 퇴적물의 크기는 어때요? 훨씬 작겠죠. 그래서 이 크고 작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립질, 조악하다 할 때 조자거든요. 그래서 큰 퇴적물이 쌓여 있다. 반대로 하천 하류는 작은 퇴적물질들이 쌓여 있다. 왜? 엄청 오랫동안 침식이 되다 보니까 입자들이 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원마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마도 뭐냐? 원마도 동글동글한 정도를 얘기해요. 동글동글한 정도. 상류에 계곡에 있는 그 바위들은 굉장히 조악하고 이렇게 막 각진 것들도 봤을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원마도는 동글동글한 정도는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하천 하류로 갈수록 오랜 시간 동안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하천 바닥을 구르면서 둥글둥글해졌기 때문에 원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마도가 높음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마도가 낮고 높음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우리나라 하천 특색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거고요. 띵.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여기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대관령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천이 또르르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도로르 흘러가겠죠? 우리나라는 일단 동고서저 지형, 동쪽이 높고, 그쵸? 동쪽이 높고, 그리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 지금 유로 길이는 동쪽으로 빠지는 하천이 훨씬 짧죠. 짧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빠지는 하천, 서해로 나가는 하천들은 유로 길이가 훨씬 길죠. 그리고 유럽 경사는 어때요? 지금 경사? 동쪽이 훨씬 급해요. 급하고. 그리고 서해로 빠진 하천은 훨씬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만. 그다음 유역 분지 면적은 어때요? 서해로 빠진 하천이 훨씬 길다 보니까 유역 분지 면적도 훨씬 크겠죠. 그쵸? 크겠죠? 그래서 크고 반대로 동해로 빠진 하천의 유역 분지 면적은 훨씬 좁을 겁니다.
그리고 유량은 어때? 서해로 빠진 하천은 지금 엄청 콸콸콸 엄청 유량이 많겠죠. 굉장히 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흡수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동해로 빠진 하천은 그냥 쭉 내려가요. 유량이 상대적으로 서해로 빠진 하천보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퇴적물질 크기는 어때요? 서해로 빠진 하천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구르다 보니까 퇴적물질 크기가 작을 거고요. 반대로 동해로 빠진 하천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우리나라 하천 특색의 총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대규모 하천들은 주로 어디로? 서해 또는 낙동강과 같이 남해안으로, 서해 또는 남해로 흐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해상 개수가 왜 불안정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한자를 써서 뭐라고 하냐? 하계 강수 집중률이 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계 강수 집중률이 크다. 이 마우스로 쓰려니 정말 힘드네요. 네, 하계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상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황이 불안정하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 상태,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뭘 건설하냐? 우리는 하구뚝을 건설하죠. 하구에 둑을 짓습니다. 뚝. 하구뚝을 건설해서 이제 이런 하계강수 집중률이 너무 높아서 하계강수 하상 기수 높은 것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네, 자료로 좀 볼게요.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의 하천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해로, 서해로, 서해로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남해로 빠지는 낙동강과 섬진강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해로 빠진 하천들은 어랑천, 남대천, 성천강, 용강 있지만 없어요. 여기 남한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 천으로 끝나는 건 다 강보다 작은 거예요. 천이 강보다 훨씬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강들은 다 서해와 남해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도가 높은 동쪽에서 고도가 낮은 서쪽으로 주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특징 정리를 하고 자료를 마저 볼게요. 여기 우리나라는 일단 감조 하천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합니다. 감조 하천.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감조 하천이 많은데 어떤 특징이냐? 바로 요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대조차, 조차의 그 크기가 서해와 남해와 동해가 많이 큰 차이가 나죠. 일단 서해 쪽은 보시면은 굉장히 대조차가 커요. 아산만, 인천 어때? 지금 보니까 8.6m, 8.6m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밀물대와 썰물대의 이 고도 차이, 이 수심의 차이가 지금 8.6m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아파트 3층, 4층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동해안 쪽은 어때? 지금 보니까 거의 수심 차이가 많지 않죠. 그러면 지금 서해안 쪽은 너무 커요. 평균 대저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8m가 지금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밀물이 쑥 들어올 때 하천은 어떻게 될까? 하천은 사실 흘러서 강으로 가잖아요. 이 하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너무 크니까 대조차가.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바로 이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황해와 남해, 특히 황해조차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해로 흐르는 하천의 하류 쪽에는 밀물대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차를 느끼는 구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여기는 썰물대 하천 수위와 밀물대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조류를 느끼는 하천, 감조 하천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감조 구간이 있는 곳들이 이제 감조 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강 그리고 그다음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다 지금 감주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구뚝을 건설한 곳들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물어봐요. 지금 오늘 선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금강, 그리고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 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강, 영산강, 낙동강. 요 세 강의 공통점이 뭐냐? 다 평야를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구도 무조건 건설을 했어야 돼요. 왜? 이제 하구도 건설해야지만 하천의 수위를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비가 많이 안 오는 봄, 가을,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여름철에 하천 수위를 조절하면서 농업 용수를 막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한강은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선지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섬진강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구뚝 건설한 곳들 그래서 어디가 있냐? 방금 봤던 금강의 하구뚝인 군산의 하구뚝, 금강 하구뚝 여기 있어. 군산과 장항 사이에 띵이 있고요. 하구뚝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띵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물이 적을 이제 봄이 이제 예상된다. 겨울철 봄철을 앞두고서는 문을 뚝 닫아요. 하구뚝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하구에 물을 보관을 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지어놓은 게 하구뚝이 되겠고요. 하구뚝 위는 도로로 주로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조 구간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A, B, C 이렇게 지금 하천에 띵 하천이 있으면 A, B, C가 하나, 둘, 셋, 띵띵띵 각각의 지점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가 A일까? 바로 요 끝에 부분이 A. 그리고 그다음 B,
그리고 C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바로 감조 구간 때문인데요. 하루 중에 두 번씩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석 간만의 차, 조차죠, 조차. 조류에 의해서 이 조차가 발생하는 것이 뭐야? 이것을 느끼는 조차를 느끼는 하천, 감조 하천이라 했죠. 그래서 감조 하천 중에서도 조차를 느끼는 구간, 감조 구간이 바로 바다랑 더 가까이에 있겠죠. 그래서 C, B가 바다에 가까이 있는 하천의 하류 부분이 되겠고요. A는 어때? 지금 쭉 유지를 하고 있죠. 수위를. 그렇다는 건 뭐예요? A는 지금 감조 구간이 없는 그냥 상류 부분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들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천 지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